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또 국제기후해양 거버넌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소영입니다. 또 저는 학교 밖에서는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과 레드플러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외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이제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논의가 바로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국외 감축을 한다거나 또 개도국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 감축을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산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 녹화에 아주 성공적인 국가라는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이러한 국내에서 산림에 관한 어떤 노하우, 그 정책 역량을 이제는 국제사를 위해서 펼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두 컨셉이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하고 레드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로 엮어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대로 저는 법학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정치학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구자로서 그냥 이론적인 연구도 물론 좋아하고 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정부, 국제기구 활동들을 지난 한 20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때로는 UNFCCC의 협상, 때로는 개도국의 ODA 차원에서 제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출발점이 국제시장 메커니즘과 레드 플러스에서 먼저 출발점은 교토 정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교토 정서가 있었고, 그렇죠? 1992년에 우리 UN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교토 정서가 들어왔었죠. 그다음에 지금은 교토 정서는 이제 사실상 2차 공약 기간이 끝났고 그 이후에 3차 공약 기간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교토 정서를 대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프로치가 워낙 패러다임 시프팅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UNFCCC 협약 자체의 것들도 많이 좀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파리 협정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토 정서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국제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 여기서 보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6조에서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12조에서 CDM, 청정개발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요. 제17조에는 ETS, 배출권 거래제도,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를 오늘은 이 교토정서의 메커니즘을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는 날은 아니지만요. 일단 우리나라 분들은 CDM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CDM이라는 건 교토정서의 세 가지 시장 메커니즘 중에 하나고, 여기서는 개도국하고 그다음에 선진국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미가 있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미가 개도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 행위를 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도와주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이 감축된 거를 자국에 활용을 해서 자국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자국 내에서 이루기 어려우면 다른 나라에서 이룸으로써 국제사회 전체로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게 청정개발 메커니즘이죠.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은 비슷하긴 한데 서로 선진국끼리 감축의 여력이 많은 선진국, 예컨대 2차 냉전 시대가 끝난 소련의 동구권 국가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온실가스 1990년 기준으로 보면 많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다른 여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가서 발전소를 새로 지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서로 어떤 그 효과를 나눠가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CDM은
개도국가 선진국이었다면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은 선진국 대 선진국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걸 시행했던 게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인데 기대만큼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 액티비티들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CDM은 많이 있긴 했는데 그 많이 있었던 CDM이 일부 국가에 한정됐었다. 그래서 많은 실제로 CDM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개도국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CDM은 그 방법론이 굉장히 정형화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은 온실가스 감축의 기여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교토 의정서 전 기간을 통해 가지고 CDM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한 양이 지금 1.5도씨, 2도씨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글로벌리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량 자체는 좀 작았다. 그 다음에 개도국들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았기보다 아주 특정 국가, 그런데 중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진정을 했다기보다 거기에서 약간의 좀 루포를 약간 이용을 했다 이런 국제사회 비난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꽤 많이 CDM 사업을 이용을 했었었는데 하여간 그런 몇 특정 국가에게 한정이 돼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ETS의 경우에 여기서 보시는 ETS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ETS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 대 국가 간에 서로 배출권 거래제를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컨셉 측면에서는 유관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ETS를 관장하는 것은 제17조에 의해서 관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로서 ETS를 들어온 거고 여기 17조는 좀 다른 측면에서 국가 대 국가 간에서 ETS를 말하는 건데 그런 예는 사실은 한 번도 없었죠. 따라서 교토의정서에서 세 가지의 시장 메커니즘 중에서 제12조 CDM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됐고 조인트 임플리먼트 선진국 대 선진국이었었는데 이거는 아주 많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지는 않았다. ETS는 거의 활용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교토의정서상의 이런 시장 메커니즘들은 이거는 반드시 선진국들이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진국들이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이용을 했었던 거고 선진국들의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용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허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연성 메커니즘 또는 flexibility 메커니즘 영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자, 이런 교토정서의 시장 메커니즘의 어떤 조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서서히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파리 협정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파리 협정의 관련 조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리 협정 제6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 메커니즘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써 있잖아요. 또 여기서 1항부터 9항까지 보시다 보면은 마켓 메커니즘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이 파리 협정 제6조와 관련돼서 오늘 가장 많은 오해는 해외 배출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사실은 파리 협정 제6조를 잘 모르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파리 협정 제6조는 해외 배출권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파리 협정 제6조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카본 마켓이다. 탄소 시장이다. 저도 가끔가다 탄소 시장이다. 국제 시장 메커니즘 이런 말 쓰기는 하는데 약간 저는 조심스럽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국제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제목을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은 보통 제가 전문가로서 밖에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을 안 쓰고 그냥 제6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단순히 시장 메커니즘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크게 보면은 개도국의 어떤 파이낸싱을 도움을 준다든지 그 파이낸싱이 아주 CDM적인 그런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파이낸싱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임플리케이션을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냥 시장, 탄소 시장이라 부르기에는 오히려 기존의 그 교토 의정서상의 탄소 시장 컨셉에 너무 매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사실 약간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정신들 어떤 그 탄소 가격을 일단 산정을 할 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탄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카본 프라이싱의 기능은 여기에서도 살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토 의정서상에서 세 개의 시장 메커니즘이 있었고 그 세 장식의 메커니즘이 이제 파리 협정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다양한 논의들, 그 세 개의 시장 메커니즘 이외에 다양한 논의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리 협정에서 그 관련된 문구를 넣을 것이냐에서 아주 인텐시브한 협상이 있었고, 이 파리 협정 제6조는 파리 협정이 2015년도 파리 회의에서, 기후변화 회의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느냐 마느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펜딩이 됐던 아주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많은 국가들의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 조항도 들어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탄소 시장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활용 가치나 가능성이 훨씬 광범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탄소 시장이요 부르신다면 교토 정서상의 탄소 시장이 있었지만 파리 협정의 제6조는 그런 탄소 시장의 교토 정서도 훨씬 광범위하고 그 뎁스니스도 훨씬 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리 협정 제6조는 해외 배출권 이런 말은 절대로 없으니까 해외 배출권이란 또는 해외 배출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쓰시는 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 이해하신 그런 표현이시니까 오늘부터는 그런 표현은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리 협정 제6조의 한번 문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물론 우리말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쯤은 영어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1항부터 9항까지 이게 전체가 파리 협정 6조에 다합니다. 지금 UN 기후변화협약과 파리 협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국제시장 메커니즘 또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거를 이제 국외 감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탄소 중립법이 들어오면서 그런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에 관련 조항은 요게 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파리 협정 제6조의 좀 구체적인 이행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채택이 됐죠. 그것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행 규칙과 이 파리 협정 제6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제 시장 메커니즘 또는 파리 협정상의 탄소 시장 또는 제가 말씀한 제6조 레짐 또는 뭐 국외 감축 이거에 관련된 법률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파리 협정 6조가 지금 보면은 제가 색깔을 3개로 구분을 해놨죠. 1조가 하나 있고 2, 3조가 있고 4, 5, 6, 7조가 있고 여기 5조는 빨갛게 되는데 그건 좀 잘못 표현됐네요. 제6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1항의 경우에는 요거는 다른 것들에 전부 걸리는 공통적으로 전부 걸리는 이거는 공통 적용 조항, 셔퍼라고 보통 영어로는 부르는데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기 보면 파리스 6조는 국가만 이용할 수 있군요. 왜? 주어가 파리스니까. Paris recognize that some parties choose to pursue voluntary cooperation. voluntary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그 파리 협정 제6조에 관련된 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국가가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자국의 NDC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미티게이션과 아댑테이션 액션에 대해서 하이어 앰비션을 위한 좀 더 그 앰비션을 높여주기 위한 측면에서 쓰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은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integrity.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을 promote하고 environment integrity를 ensure 하는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파리 협정 6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빨리 드려볼게요. 나머지도. 자, 제가 색깔을 위에 1항은 검정색으로 했고 2, 3항은 빨간색, 그다음에 4, 5, 6, 7은 짙은 곤색, 그다음 8, 9항은 녹색으로 표현을 했죠. 왜 그러냐? 파리 협정 6조에는 3가지 종류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파리 협정 제6조의 첫 번째 메커니즘은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파리 협정 제6조 2항과 3항이 다루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퍼레이트 어프로치라고 보이시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SDM이라고 사실은 좀 잘못 알려준 SDM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어떤 파리 협정이나 그 이행규칙 또는 협상에서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닉네임 같기도 한데 그 닉네임은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여기 A 메커니즘입니다. A 메커니즘 또는 보통 이게 6조 4항에 의해서 과번이 되기 때문에 6.4 메커니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Non-Market Approach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비시장 메커니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 제6조상에는 첫 번째로 Corporate Approaches,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6.4조에서 다뤄지는 파리 협정 제6.4 6조 4항 메커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6조 8항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비시장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 국제시장 메커니즘, 탄소시장 그런데 비시장 메커니즘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시죠? 그건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파리 협정을 채택하면서 이 시장 관련된 이 조항들을 과연 넣을 수 있는가라는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협상의 과정에서 어느 일부 국가들이 이 비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에 합의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한 스탠스를 취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UNFCCC는 컨센서스 모두가 다 반대하지 않아야 채택이 되기 때문에 한국가라도 반대하면은 이거를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국가의 입장을 받아줘서 8항과 9항에 비시장 메커니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됐는데 오늘은 이 비시장 메커니즘 사실상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거나 앞으로 당분간은 많이 사용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강의는 이 파리 협정 제6조 2항에 의한 협력적 접근법, 또 파리 협정 제6조 4항에 의한 6.4 메커니즘, 여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어떻게 레드 플러스와 연결을 시킬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6.2 메커니즘의 협력적 접근법은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죠. Parties shall, where engaging on a voluntary basis in corporate approaches. 그래서 voluntary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협력적 접근법에서 파티만, 국가만이 할 수가 있어요. 뭐를 위해서?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est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그랬어요.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해외 배출권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고 말씀은 정확한 표현은요.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 국제 이전 감축 결과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국외 감축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저기 법률에는 쓰고 있죠. ITMO. ITMO라고 부르는 ITMO. ITMO. 영어로는 ITMO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ITMO를 만들어내고 사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그거는 반드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쓰여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 NDC 이행, 우리나라 해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니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 NDC는 감축 목표 자체만 아니라 어떻게 이행할 것이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순간에부터 NDC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정부에서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NDC의 이행을 위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가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nsure Environment Integrity.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 발전을 프로모트하고 그다음에 Environment, 환경적 건전성과 투명성을 ensure 하면은 국가들이 NDC를 이행하기 위해서 ITMO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메커니즘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Environment Integrity를 보장하고 Transparency를 보장하는 방법이 뒤에 보면은 뭐예요? 이중 계산을 피하고, 그죠? 이중 계산 피한다고 써 있죠? Shall avoid double counting, ensure robust accounting.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Environment Integrity를 보장하기 위한 거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어디에다 적으라고 돼 있죠? 가이던스에 적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글라스고에서
아주 자세한 이행규칙이 채택이 됐다. 6조 2항에 관한 이행규칙은 가이던스입니다. 이 가이던스가 작년에 채택이 된 거죠. 요것만 지키면은요, 국가들이 마음대로 메커니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이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voluntary고 국가들만이 관정을 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이 3항에도 보면 authorized by the participating parties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 이트모가 이전이 되면 국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authorize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중심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CDM 사업 하셨던 분들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부 이게 스스로 해가지고 다 등록하고 뭐 CER 만들어서 그거 우리나라 가져와서 활용하고 뭐 이런 데에서 국가가 그렇게 뭐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호스트 국가에서도 뭐 거의 도장 하나 그냥 받으면 정도였는데, 파리 협정 6조는 국가들이 모든 걸 관장하게 돼 있으니까 어떤 기업 차원이나 아니면 다른 프라이빗 섹터 차원에서 이 파리 협정 6조를 활용하시다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으로선 조심하시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6조 4항에 가면 A 메커니즘입니다. 6조 4 메커니즘은 뭐냐? 6조 4 메커니즘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보면은 구체적인 것들이 어디에 담기게 돼 있냐면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에 담기게 돼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작년에 글라스고에서 우리가 이행규칙의 일부로서 채택을 했고, 거기 구체적인 게 담겨 있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6.4 메커니즘은 뭐냐? 호스트 국가에서, 여기 호스트 국가는 개도국일 수도 있고 선진국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의 교토의정서에서 CDM과 지금 현재 이행규칙을 보니까 CDM과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UNFCC가 만들고,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미티게이션 아웃컴을 어디에선가 만드는데, 그러한 걸 만드는 데 있어서 6조 4항에 의하면 이용자 입장에선 UNFCC 가면 UNFCC가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거기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코퍼레이트 어프로치를 보시면 그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어프로치를 이용하던 A 메커니즘을 이용하던, 그건 국가가 정하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코퍼레이션 오퍼레이션 좀 더 다른 슬라이드로 또 자세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게 왜 레드 플러스하고 연계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저희 포인트는 뭐냐? 6.4 메커니즘은 이트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자체로선 어떤 국가 내에서 어떻게 미티게이션 아웃컴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Public and Private Entity, 어떤 사부분도 거기서 할 수 있고, 슈퍼바이저리 바디가 있다는 건 뭐냐? 이거 슈퍼바이저 바디는 UNFCC가 탑다운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이걸 이용하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림 부분에서 6.2의 조항에 해당하는 이트모를 활용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A 메커니즘, 6.4 메커니즘에 따라서 뭔가 이트모, 미티게이션 아웃컴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이트모화하는 방법을 고안해 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CDM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방법론상 산림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다음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조상에서 가번이 되는 레드 플러스 사업에 의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크레딧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트모화 해가지고 6.2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 메커니즘 전반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6.4 메커니즘 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지만 6.4 메커니즘은 어떤 유닛, 그 6.4 ER이라고 부르는 어떤 크레딧을, 유닛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팅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될 것이고, 이거는 UNFCC가 운영하는 탑다운 메커니즘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프라이빗 엔티티들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fulfill its nationally determined country 여전히 있어요. NDC에 뭔가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deliver overall mitigation global emissions, 어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일반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2%를 캔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어떤 대응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더블 카운팅은 PR라고 돼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Environment Integrity 이 부분 보이시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Share Procedure라고 했는데 이거는 5%의 말하자면 간접비를 띄워가지고 그 5%는 애댑테이션 펀드에게 넣어서 애댑테이션 펀드는 개도국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도국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총 7%가 제해지게 되겠네요. 사업비의 7%는 2%는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 OMG라고 부르는데 여기로. 그다음에 간접비에 해당하는 Share Procedure, SOP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5% 이런 것들이 띄어지게 되고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에 담겨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벌써 거의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것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레드 플러스랑 연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행규칙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행규칙. 첫 번째, 제가 언제 채택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캅 26. 캅 26은 2021년 글라스고에서 있습니다. 캅 26에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규칙에 대한 협상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2015년에 캅 21이 파리에서 있었죠. 캅 21에서 우리가 파리 협정을 채택을 해갖고 방금 보신 6조는 2015년 캅 21에서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캅 26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21년에 캅 26에서 채택된 이행규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6.2항의 경우에는 6조 2항의 경우에는 guidance. 그죠? 그다음에 6.4의 경우는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 6조 8항의 경우에는 work program,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work program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그런 이름하에서 합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합의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드디어 글라스고에서 채택이 된 이 6.2조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이던스하고 보이시잖아요. 이 가이던스는 6.2 6조 2항에서 제가 보였던 그 3항에서 가이던스 기억나시죠? 그거의 구체화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왼쪽에 제가 이제 주로 제목을 달았는데 뭐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TMO가 뭐냐, Interest Transfer Mitigation Outcome이 뭔지에 대해서는 앞에 6조에서 정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Mitigation Outcome이니까 여기는 Emission Reduction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Removal. Removal이 뭐죠? 이게 바로 산림과 관련된 겁니다. 그죠? 흡수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Removal도 이 TMO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MO에 해당이 되는 Removal에 해당하는 요것도 들어가게 됐고 그게 정의에 들어있고 요게 있기 때문에 레드 플러스가 6조와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TMO의 정의, 그러니까 가이던스의 이 TMO에 관한 정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레드 플러스와 6조를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외 감축을 하는데 해외에 레드 플러스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 디자인이 가능하게 하는 링크가 되겠습니다. 이 리무벌이 여기에 들어가는 데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산림청의 담당자나 또는 관련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한 파티시페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 corresponding adjustment가 어떻게 되는지. corresponding adjustment라는 거는 아까 environment integrity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corresponding adjustment가 무엇인지 이거는 우리들이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corresponding adjustment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orresponding adjustment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공간들을 이 corresponding adjustment에서 자 보시죠. 제가 공간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국가는 이거는 개도국이고 호스트 국가고 B라는 국가는 뭐 우리나라와 같은 acquiring country라고 그러죠. 호스트 국가를 때로는 transferring country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트모는 인터넷에 트랜스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호스트 국가는 자기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00이라고 치죠. 근데 실제 이 나라의 인벤토리에서 이 나라의 실제 어떻게 되는가 인벤토리에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벤토리에서 나가는 실제 배출량은 50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실제하는 것에서 얼마 정도가 남죠? 50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50 정도가 남습니다. 컨트리 B의 경우에는 이 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60이에요. 근데 실제 배출을 얼마를 하고 있느냐? 90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리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60보다 30이나 더 배출을 하고 있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못하고 있죠. 컨트리 A는 A 국가는 실제 배출량이 50인데 그죠? 50이나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50 중에서 그러면 30을 띄어가지고 이 나라 30에게 주면은 배출량이 아니라 이거는 감축량이죠. 그죠? 감축된 거를 이쪽에 줄이면 이쪽으로 주면은 이건 90이 아니라 30이 감축된 거를 국가 B가 쓰게 되니까 이 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60으로 조정이 되겠죠. 그죠? 올라갔던 게 내려오게 되겠죠. A 국가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 유엔에 리포팅을 하는데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이다. 그다음에 B 국가는 60이다. 그러면은 30이 어떻게 돼요? 국제적으로 보면 이게 붕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30을 B의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줬으니까 이 양을 올려서 너희는 80을 배출한 걸로 해라. 그래도 너희는 아직은 20이라는 게 남으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B 국가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죠? corresponding adjustment입니다. 그래서 corresponding adjustment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구체적인 절차 있잖아요. corresponding adjustment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게 어디에 담겨 있느냐. 그게 궁금하시는 게 그게 바로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6조 본문에는 그냥 environment integrity, 뭐 double count 이 정도만 있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UNFCC에 어떻게 리포팅을 하고 제3자가 리뷰를 하고 어떻게 적어놓고 이런 것들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읽어보시면 여기서도 약간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올해 협상을 또 계속하니까 거기서 당사국들이 구체적으로 정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corresponding adjustment와 관련돼서 일단 이행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는 가이던스죠. 그죠? 이 가이던스 아까 제가 말했던 가이던스 6조 2항의 가이던스가 있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3조. 13조가 이게 B처럼 써졌는데 13조입니다. 13조가 뭐를 다루느냐? 13조는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파리 협정상 NDC를 이행하기 위한 투명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MRV예요. 내셔널 인벤토리가 어떻게 되고 리포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거기에 관해서도 또 일반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corresponding adjustment에 대해서 잘 하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외 감축 사업을 탄소 중립법에서 그 시행령과 고시는 저는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궁극적으로는 이트모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인벤토리 조정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엔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티클 13하고 아티클 6하고 요 두 개가
컴바인 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13조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해 드리는 기회는 아니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드 플러스와 파리 협정 제6조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를 하도록 도와드리는 자리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접근법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협력적 접근법이 여기 있는 게 다면은 그럼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그거는 당사국들이 정하는 겁니다. 당사국들이 정하는 거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당사국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유엔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EU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EU나 미국이 하는 거를 베껴가지고 우리 걸로 K자를 붙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내셔널 서컴스턴스에 맞는 것들을 한번 디자인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레드 플러스하고 6조를 연결시키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예죠.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는 게 이제는 세계 5위권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보여줘야 되는 국제사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의 레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6.2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파리 협정 6조가 있고 6조에는 1항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2항부터 3항은 6.2 Corporate Approaches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 다음에 6.4부터 6.7 6조 4항, 5항, 6항, 7항은 A 메커니즘을 가본하는 것인데 그거는 A 메커니즘은 누가 디자인을 한다고? 이거는 국가들이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국가들이 합의를 하지만 UNFCCC가 슈퍼바이징을 하게 돼 있고 그 메커니즘은 UNFCCC 세크레터리에이트가 기술적인 이행을 하게 되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들이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이행하고 싶으면 이 메커니즘에 정해진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행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구체적인 것들을 절차를 지킬 것인가 이게 여기 이행규칙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6.4 이행규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Rules are MP. 그죠? Rules, Modalities, Procedures. 6.2조는 가이던스였어요. 왜 가이던스인 줄 아세요? 그 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가들에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가이던스로 반드시 요거 두 개만 지켜라. 나머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알려주는 의미가 있고 이건 룰이라는 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리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시저 이거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들이 6.4 메커니즘을 내가 이용할까 말까의 궁극적 결정은 국가들이 하는 겁니다. 국가들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하기로 한다면 반드시 정해라. 6.2조는 네가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Integrity, Transparency 요거는 지키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Environment, Integrity, Transparency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6.2조 가이던스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6.4 메커니즘의 이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 메커니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definitio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role of the conferenc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이게 supervisory body가 어디가 되는가 그 얘기고 거기서 supervisory body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적혀 있고 participation responsibility는 뭔가에 대해서도 적어놨고 그다음에 activity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예전에 교토정서의 CDN과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CDN과 6.4 메커니즘의 큰 차이점 어떤 6조의 국외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6조의 전문가분들은 대개 ETS나 CDM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또 약간 설명하실 때 약간 좀 빼먹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기존의 교토정서에서 CDM은 호스트 국가 여기 파리 협정에서는 개도국이든 선진국일 수 있는데 개도국이라고 치면은 이 호스트 국가들은 자기들이 CER에 대한 오너십에 대해서 크게 개연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국가들이 어떤 교토 의정서상에서 그 UNFCC의 보고 의무가 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파리 협정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공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3조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돼요. 자기 온실가스 감축한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제는 자기 국가 내에서 온실가 감축 행위에 대해서 다 넘버를 트레이스해서 내셔널 인벤토리를 관리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비록 그 절차들이 CDM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운영, 특히 오너십 문제에 있어서는 뭐에 대한 오너십이죠? 미티게이션 아웃컴에 대한 오너십이겠죠. 여기서 미티게이션 아웃컴 6.4는 6.4 ER로 불릴 겁니다. 그래서 이 6.4 ER 얘네들에 대한 오너십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될 거다. 그게 숫자로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정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행 과정에서 큰 차이를 나타낼 거다. 요거는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 대개는 CDM과 비슷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쉐어 프로시저는 몇 %라고 말씀드렸죠? 5%. 여기 5%로 적혀 있어요. 아까 6조에는 숫자가 안 적혀 있었죠? 근데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Overall Mitigation Global Emission, OMG는 몇 %라고 말씀드렸죠? 2%. Adaptation Fund 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voiding the use of emission reduction by more than one party라는 건 더블 카운팅 하지 말라는 얘기죠. Corresponding adjustment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게 굉장히 좀 마지막 순간에 들어왔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여기에 들어와 있고 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s는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로 정의가 돼 있어요. 하나는 협의에 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s, 코르시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거는 other purpose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voluntary 마켓이 될 것 같다. 근데 요거는 한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인 게 막 적혀 있진 않거든요. 둘 다 아주 중요한 거는 corresponding adjustment의 대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발런터리 마켓은 가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크레딧을 외국에서 가져왔을 때 발런터리 마켓을 넣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발런터리잖아요. 근데 이게 corresponding adjustment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어떻게 실행이 될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요 이행규칙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UNFCCC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더 클래리파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CDM의 기존에 발행된 CER,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CER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 잠정 조항을 여기서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좀 테크니컬한 성격이죠. 여기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6.4조 메커니즘에 대한 이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조 메커니즘은 6.2, 6.4, 6.8로 나뉘는데 6.2는 Cooperative Approaches라고 불리고 협력적 접근법, 이건 가이드라인이고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voluntary로 하는 거고 bottom-up이고 이트모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파티,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Sustainable Development를 프로모트해야 되고 Environment Integrity와 Transparency를 인슈어해야 됩니다. 더블 카운팅 하지 말아야 되고 Toward NDC, NDC에 사용돼야 됩니다. 6.4 메커니즘은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에 의해서 구체화가 됐는데 여기는 프라이빗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에 CMA라는 건 파리 협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예요. CMA 슈퍼비전이 있고 탑다운을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메커니즘인데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GHG emissions and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overall mitigation, share of the proceeds, double counting 피해라. 다 설명드렸습니다. 6.8은 non-market mechanism인데 한번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파리 협정 6조에 대해서 대략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요거를 기반을 해서 그러면 레드 플러스하고 저의 오늘은 레드 플러스의 디테일을 알려드리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건 저희 그 강의 시리즈에서 레드 플러스 디테일에 대해서 그 자체를 설명드리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저는 왜 파리 협정 6조와 레드 플러스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탄중법상의 국외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때문에 파리 협정 6조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본 건데요. 자, 우리가 6조를 봤지 않습니까? 6조에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러면 6조의 메커니즘에서는 자, 6.4 메커니즘을 먼저 보면 6.4 메커니즘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스트 국가에서 감축 결과, 미디게이션 하고 이건 인터내셔널 트랜스퍼 되지 않았습니다. A라는 국가가 있으면 A라는 국가 내에서 어떤 감축 행위, 뭐를 하든지 그거를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6.4ER이라는 크레딧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유닛의 일부인데 이런 크레딧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이 크레딧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같이 만들어내는가, 그 중에서 이거를 UNFCCC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게 6.4 메커니즘에 관련된 거고, 호스트 국가가, A라는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만들어진 요 크레딧을 자기 나라가 그냥 자기 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CDM 사업하실 때 이 가능성 별로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전부가 됐든 일부, 아마 하드면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국외로 나가되면, 국외라면 A 국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죠. 밖으로 나가서 B 국가로 이전이 되면, 이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트랜스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전이 되게 되면 그때 이트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국가 안에 있을 때 미티게이션 아웃컴에 MO예요. 그러다 얘가 국경 밖으로 나가는 순간 International Transfer Mitigation Outcome, 이트모가 되는 겁니다. 그 이트모가 되면 그 순간 6.4조는 이트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이트모는 어디로 간다? 6.2조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6.2조 봤을 때 Toward NDC, 이트모는 파티 간에 서로 협동적 접근에서 트랜스퍼하는 거거든요. 뭐를? 미티게이션 아웃컴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고 그거를 어떻게 트랜스퍼 하느냐, 협력적 접근법, 그죠? 협력적 접근법, 트랜스퍼가 되면은 그게 6.4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6.4 메커니즘 미티게이션 아웃컴이 타국의 NDC 달성이 사용되면은 요 순간에 6.2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A 국가에서 B 국가로, A 국가가 개도국의 B 국가 우리나라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트모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죠? 이트모를 어떻게 만들었지? 만드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트모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트모가 얘가 6.4와 관련 있는 애는 이트모가 6.4에서 이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오는 애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면 그런 동일선상에서 6조를 읽으시면 레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레드 플러스는 어디에 규정이 돼 있죠? 파리 협정 5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5조에는 그냥 레드에 대해서 디테일은 없어요. 왜냐? 레드에 대한 디테일은, 레드 사업에 대한 디테일은 여러분 아주 교토 의정서상 바르샤바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통째로 5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은, 여기서 말하자면은 6.4 메커니즘의 어널러지를 보시면 6.4 이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레드 플러스 사업에 의한 크레딧이 만들어지겠죠. 이 크레딧을 만드는 작업이 6.4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아니라 5조상의 레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일 6.4 메커니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4 메커니즘에서 거기서 에너지 부분이 아니라 산림 부분도 6.4 메커니즘에 6.4 이하로 만들 수 있는데 CDM의 방법론상으로 보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6.4 메커니즘에는 CDM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국가들이 선정을 하겠죠. 야, 여기서 내가 미티게이션 아웃컴을 만드는데 6.4 메커니즘을 이용할까? 레드를 이용할까? 거의 개도국의 저 대부분은 레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미.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레드가 계속 이용되겠죠. 문제는 이 레드하고 6조하고 연계가 되는 게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6조의 이트모의 개념상 리무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미티게이션 아웃컴에 리무벌도 있다. 리무벌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레드 사업의 크레딧이 이트모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 국가라는 개도국에서 그 안에서 레드 사업을 해서 크레딧을 만들었고 그걸 국외로 나오는 순간 이트모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전시키는 방법들 거기는 아까 말씀한 6조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절차적인 트랜스페런스에 관련된 거잖아요. MRB에 관련된 거잖아요. 크레스판딩 어저스먼트 그거를 전체를 다 엮게 되면 레드 플러스 사업을 통한 국외 감축 사업의 6조 사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교토 정서에서 JCM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계속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정을 통해 가지고 JCM이 뭐예요?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산림에 관련된 JCM 사업을 해요. 그럼 JCM 속에서 산림을 해가지고 그걸 이전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5조하고 6조 이런 컨텍스트에 보면 자기들을 유저히 그 산림 분야에서 미디게이션 아웃컴을 만들어서 이전시키는 것까지 메커니즘이 이미 교토 우정에서 비슷하게 돼 있는 거니까 좀만 손을 보면 되겠죠. 그죠? 배추권 거래제를 연계하는 것도 6.2조 메커니즘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배추권 거래제 연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무적으로도 어렵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저기 미국의 증권시장하고 연계하는 거 보셨어요? 왜 안 할까요? 그거는 이코노미 스케일 하면은 이피션시 측면 좋은 면도 있지만 서버레인 인트레스트, 국가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연계를 안 하거든요. 그럼 배추권 거래제도도 그런 정무적인 것부터 테크니컬한 것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계가 제대로 된 건 사실은 EU하고 스위스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주 특정 항공 이슈 때문에 둘이 연계를 해놨는데 그게 얼마나 개도국이랑 크게 활용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국 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분야의 경우에는 5조의 레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리무버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협력적 접근법을 통해서 큰 차원에서 완성을 하게 되면 자, 레드 사업을 하는 거는 클라이밋 체인지의 개도국을 위한 파이낸싱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죠.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조는 윈도우 포 클라이밋 파이낸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떤 6조 메커니즘은 예컨대 모 국제기구, 우리나라에 있는 모 국제기구에서 매츠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6조 메커니즘 막 개발하고 그거는 제가 우리나라는 활용이 많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거기는 한 국가에서 A 국가에서 B 국가로서 이트모 이전하는 요 이전에 관련된 것만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하지 국제기구랑 같이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컨대. 근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나라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우리나라의 내셔널 서컴스턴스에 맞는 또 우리나라는 국외 감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개념을 정리해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요 뒤에도 레드에 관한 것들 제가 그림을 몇 개 넣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외 감축 활동의 맥락에서 레드 사업과 6조의 연계를 위한 개념 흐름을 잡아보도록 보겠습니다. 즉, 이트모 발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 개도국에서 레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레드 사업을 시행해서 여기서 크레딧이 나왔다 그러면 이트모인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거는 미리게이션 아웃컴이에요. 왜? 아직 그 나라 국경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건 파리 협정 5조, 특히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레드 사업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조상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 자체에서 뭐가 필요할까? 인벤토리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런 13조랑도 연계가 되죠. 예컨대. 그런 것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탄중법에 의해서 국외 감축을 하고, 그죠? 거기서 앞으로 이게 레드 사업의 크레딧이 이트모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인벤토리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인벤토리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유엔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국내법 제도도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겠죠. 거기에는 파리 협정 6조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13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전된 이트모 활용 및 유엔에 보고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내 정책 및 정책적 수단, 입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 추가로 더 있어야 돼요. 지금 탄중법에 있는 것들 보면은 약간 좀 레드 사업을 위해서는 제대로 돼 있나? 그거는 에너지 CDM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그것만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투모 이전을 위해 설계된 제도를 활용하는 건 전적으로 파리 협정 제6조에 관한 것이고 저는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국가들 간에 서로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 제가 이게 그 예전부터 아마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FTA급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FTA를 하는 부처에서는 우리가 FTA 하니까 우리 거다 하시는 것도 있고 협상부서에서는 이거는 원래 우리 거다 하시는 저는 FTA급 협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위한 굉장한 많은 노력이 돼. 그거는 협상은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하는 겁니다. 프라이빗 섹터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거는 이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레드 플러스에 갔는데 레드 플러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015년 이전에 이미 레드 플러스는 다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2015년 파리 협정 때 딱 되는 순간 다 끝나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전부 파리 협정의 6조, 5조에 어떻게 인테그레이트를 잘 안착시키는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활동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그 단계가 3단계가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사이클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유엔의 레드 사업의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서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이 된 국가들도 있다.